그러면 3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사인하고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범죄 행위인 것을 김학성 교수님을 헌법학자 제1호 박수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명실공히 헌법학자 제1호라고 하는데 목사님만 그러세요? 아니야,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죠. 이런 사람들도요, 다 장로님이 쓴 헌법책으로 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그건 맞습니다. 예. 장로님이 그때 헌법학 책을 제대로 하나 써가지고 지금 판검사들은요 장로님 책으로 다 공부했는데 그때 책을 써서 돈 좀 벌었죠. 네, 조금 만져봤습니다. 참나 정말. 그래가지고 40평 아파트 샀죠. 좀 더 큰데요. 더 커. 그러면 80평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대 대통령이 평양 가서 네. 연방제를 서명하고 온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연방제 통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댓글을 보면요. 연방제 통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렇지. 왜 연방제 통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은 단계가 있고 낮은 단계가 있습니다. 높은 단계는 이미 폐지가 됐지만 높은 단계는 뭔가면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를 하는데 조건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를 먼저 달성한 다음에 남북한 연방을 하자라고 하는 게 높은 단계 연방제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먹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뭔가면 남한과 북한이 일단은 연방으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통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로 통일한 다음에 진정한 통일 방안은 상위 그룹에서 정하지만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랬을 경우에 통일이 됐으니까 연방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한 수단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첫째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체제가 전혀 다른 체제죠. 공산주의 사회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두 구성국이 하나의 연방국가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연방국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국 사이에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현재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적으로도 이 연방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헌법에 의하서라도 연방제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미 대한민국에는 어떤 나쁜 피가 있는가 하면 민족 중심의 통일을 강조하는 그런 피가 김구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보다는 민족 중심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을 만든 헌법의 아버지들은 헌법 4조에서 정확하게 통일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일 것을 헌법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현행 헌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그러한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3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해왔고 지금도 그런 물결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별로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만 특히 전가훈 목사님께서만 낮은 단계 연방제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나라 통일 형태가 아닌 것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목 놓아 부르시고 계시는데 반드시 자유통일당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통일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형태가 될 것이지 연방제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 네, 내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네, 이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네. 그럴 때 왜 목사님이 200석이 왜 필요하냐? 그냥 155석만 돼도 되지 하고 집에 가서 헌법을 찾아봤더니 예. 그 다음 말은 한번 해보세요. 예, 뭐 하여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200석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헌법 교수이기 때문에 200석이란 말은 제적 3분의 2를 말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200석을 말씀하셨을까? 제가 고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밀어내셔서 목사님은 헌법의 정족수를 모르시지만 200석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 64조 벌써 찾아놨네 벌써. 우리 오은지 양이 아주 대단해요. 예.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현행 헌법 조항입니다. 어떤 A란 그 국회의원이 잘못되고 있다. 그럴 때 이걸 제명하려면요. 제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적할 수 있습니다. 제적 3분의 2가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200명. 200명이 찬성하면 이 국회의원을 날릴 수 있단 말이죠. 예컨대 지금의 정청래, 안민석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인간 이재명. 그건 죽여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사항을 보시면요. 2항과 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수 없다. 뭐 3항, 2항, 3항은 보지 않더라도 이겁니다.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을 해서 제명을 하게 되면 그렇지. 그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지 말라라고 헌법은 이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재판도 못한다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야, 이게 헌법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야, 이 헌법 누가 만들었나? 진짜 기똥차게 만들었다. 저도 예컨대 목사님이 200석 말씀하시면서 제가 제적 3분의 1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참 놀라운 것이 저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까지 할 수 없도록 헌법조만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을까 정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마 이것은 오늘을 4월 10일 이후를 위해서 주어진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